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얼음과 화산의 나라 아이슬란드로 가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아이스, 얼음이고 랜드는 땅입니다. 예전에 바이킹이 도착했을 때 딱 보니까 그냥 아이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산. 그래서 아이슬란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아이슬란드는 영어인데 다른 말로 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었던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나라 남한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한데 인구는 40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작은 나라죠. 자, 바이킹들은 약탈하러 가기도 했지만 뭔가 먹을 게 없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남한테 다 물려주면 차남, 삼남 그런 사람들은 빈손이기 때문에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거나 했던 것이 이제 바이킹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갔는데 처음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 베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쓰다 보니 지금은 아이슬란드의 나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정말 황량해요, 황량. 그런데 수도인 레이캬비크에 가면은요, 아주 특이한 모습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거는 대성당이죠. 이 모습이 주상절리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있고 어디 저기 환탄강에도 있고 한 그 주상절리, 기둥이 이렇게 쭉쭉 쪼개지는 모습을 하는 그런 돌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요. 그 형상을 갖다가 마치 로켓가 올라가듯이 만들었는데 그 앞에 있는 인물이 바로 빈란드 서기 1000년 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먼저 갔던 에릭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릭의 아들 에릭손. 자, 아이슬란드에 첫 번째 도착한 노르웨이 바이킹은 나도르라고 하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노르웨이에 소떼 문화, 이 장성 문화가 있었다,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들은 거의 유사하죠. 노르웨이가 됐건 스웨덴이 됐건 덴마크가 됐건. 그래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바이킹들은 그 장승,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이 새겨진 장승을 물에 탁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승이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어느 한 곳에 딱 정착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정착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킹들이 특징이죠. 신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나무, 신이 정해준 장소에 정착을 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바이킹들은 정착지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 그림이 이제 레이캬비크에 있는 잉골프르 아런날손이 장성을 세우면서 도시를 만드는 모습이죠. 처음에 정착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요, 이 스웨덴이 됐건 노르웨이가 됐건 아니면 이제 덴마크가 됐건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갈 때 반드시 저 장승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모셔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훌륭한 상인을 만나서 그 상인이 제발 제가 제시하는 금액을 깎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소떼 같은 아니면 이제 장승 같은 이런 것들은 몽골 초원에 가면은 그 사슴돌이라 그래서 그 신성한 기둥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사슴돌이 뭐냐면 사슴이 말씀드렸듯이 신단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신단수를 달고 다니는 동물들을 돌에 새겼죠. 그래서 신성한 이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돌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전해져 오는데 오는 동안에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그 우리의 장승처럼 돌로 새기기도 하고요. 또 나무로 만들기도 했는데 헝가리에 가면은 헝가리 이제 기만민족들이 만들었잖아요. 훈족의 땅이다라는 훈가리인데 헝가리에 가면은 이제 그런 장승 소떼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 꽤 있죠. 이 모하치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일랜드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문화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국장에 보면은요, 국가의 상징이죠. 상징에 보면은 여러 그 형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 사신도 있죠. 뭐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신성한 그런 동물들이 지킨다. 신성한 땅을 지킨다라고 하듯이 아이슬란드에는 또 신성한 존재들이 그 동서남북으로 지킨다고 하죠. 독수리와 용과 황소와 거인이 사방을 지킨다라고 해서 저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조랑말이 있고요. 씨름이 있습니다. 이 조랑말은 놀랍잖아요. 조랑말은 이 몽골 대초원에 그 기만민족들이 타고 다니던 스태미나 좋은 말이죠. 그 종말하고 해서 큰 말은 이 금방 지쳐버리잖아요. 여기 종말 큰 말이 단거리 선수라면 저 조랑말은 장거리 선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랑말은 달릴 때 4개의 다리가 다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다리는 반드시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대로 평형된 상태에서 쭉 이동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뛸 수 있고 마라톤 선수고 그냥 큰 마 있죠. 뭐 우리가 이제 경주마들은 4개의 다리가 공중에 떠 있죠. 뛸 때. 그래서 무게중심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쪼랑말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힘도 셉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에 갔더니 쪼랑말이 엄청 많아요. 들판에. 깜짝 놀랐죠. 야, 진짜 옛날에 그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이 바이킹들은 오리지널이 북방 기만민족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씨름 문화가 있어요. 여기 가보니까 이제 동네마다 씨름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 씨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들배지기 하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들배지기 하는 모습. 씨름을 많이 합니다. 씨름을 즐겨 해요. 씨름은 뭡니까? 예전에 치우천왕께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또 힘을 키우는 운동이잖아요. 실제로 씨름하면 힘이 좋긴 되게 좋아집니다. 저도 어릴 때 씨름을 해서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얼음판 위에서 씨름을 합니다. 얼음판. 우리는 모래판에서 하는데 이 사람도 얼음판, 그냥 돌판 이런 데서 씨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무명으로 어떤 삿발을 만들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가죽으로 삿발을 만들어서 합니다. 모든 기술이 다 있어요. 뭐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이제 씨름하는 나라들이 꽤 있죠. 뭐 스페인도 있고, 뭐 몽골은 뭐 당연하고요. 여러 나라들이 씨름 기술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하면 가장 특이한 게 저는 인구 40만인데 국가대표 축구가 있다는 거죠. 2018년도인가요?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 축구 리그에도 이제 나가는데 인구 40만에 축구 선수가 몇 명 있을까? 살짝 놀래야 되는데요. 남자 축구팀이 77개 팀이고 5부 리그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여자 축구팀이 28개의 팀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인구 40만인데.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축구를 하는 축구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여튼 뭐 바이킹들의 문화가 계속 남아있고, 거기 가보면은 물가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 관광객들은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들어오고, 나머지 시즌은 밤도 길고, 춥고 해서 잘 안 가죠. 어쨌든 제가 가본 여행지 중에 제일 비쌌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예, 우리 그 대구포 하나를 사 먹는데 손이 떨려서 돈을 내기가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곳이 아이슬란드였고요.
바이킹의 문화, 바이킹의 정착지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 중에 뭐 프랑스의 노르망디, 뭐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만, 북쪽 사람들, 바이킹들이 살았던 땅이다 해서 노르망디인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몽쉘 미셸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별거 없었던 이제 어촌, 이거 조그만한 이런 수도원 정도 하나 있었는데 결국 바이킹들이 전착을 해오고 나서 여러 문화들을 흡수를 한 다음에 저런 멋진 그런 수도원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순례객들에게 바다의 위험에 처한 성 미카엘로 불리는 이 수도원 섬이죠. 둘레가 한 960m 정도 되고 높이는 92m 정도 됩니다. 그 몽쉘 미셸에 정착한 노르만인들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이렇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로마네스크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제 유행하던 시절에 그 전전 시간인가요? 하여튼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례객들이 순례를 하는 그 유행이 아주 많이 퍼졌죠. 순례길은요 엄청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했던 순례의 길은 현재 말고요 중세 때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면 이제 교황청이 있고 베드로가 묻혀 있고 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들은 거기 다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유럽 사회에서 발달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랑키게나라고 하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이 순례길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 캔터베리, 영국의 그 맨 남쪽 끝이죠. 이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한 80일 동안 로마로 이렇게 그 이동하던 이 기록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가던 길이 이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아 프랑케기나.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프랑케기나 이제 프랑스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아주 절대적이었던 시절에 거대한 뭐 수도원은 대부분 다 그런 교황청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케기나라고 하는 이런 길상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중세 때 도시가 발달한 이유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례객들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걸로 도시가 이제 커진 경우가 되게 많았죠.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들은 다 그렇게 해서 발달됐습니다. 저기 산 지미냐노라고 하는 곳도 보면은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있는데 기둥이 아니고 그 귀족들의 집에 첨탑들이죠. 네. 누구누가 잘 사냐 해가지고 경쟁하듯이 이제 높에 쌓았던 밥을 거기서 먹었던 그런 곳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시에나입니다. 시에나. 굉장히 유명하죠. 피렌체, 우리가 플로렌스라고 하는 피렌체하고 같은 일종의 약간 경쟁 의식도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세적인 모습도 잘 남아있고 시골풍에 정감이 가는 그런 모습도 잘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깜포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 광장인데요. 광장하면 원래 팽팽해야 되는데 전 세계 광장 중에 가장 특이하게 기울어져 있는 광장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광장에 1년에 딱 한 번 그 말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는 그 대회를 보려고 수십만 명이 저기 찾아가죠.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끝납니다, 한 번. 그럼 이제 그 마을에 동네마다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하듯이 다 동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하는 말들이 나와가지고 한 바퀴 확 도는 거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아주 중세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이라도
순례객들이 와서 그걸 보려고 많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깜포광장인데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자주 등장하는데 그 깜포광장 한쪽 끝에 귀족의 집에 보면 이 테라스를 받치는 돌이 다 도깨비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문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도깨비하고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뿔도 달리고 입에는 이 문고리가 이제 뱀의 모습을 한 모습을 이제 물고 있는데 뭐 티벳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이런 지역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 유사한 그런 도깨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깨비 이 문고리 도깨비를 하는 것은 이제 유럽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순례객들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특히 이탈리아 이런 쪽에 가면은 저런 모습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건물이 시에나 대성당입니다. 성모 승천 대성당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또 대리석으로 이 고티기 양식은 대리석으로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고티기 양식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트족, 그러니까 게르만인들이 와서 노마를 멸망을 시켰는데 특히 서로마. 근데 멸망시킨 그 고트족의 후손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고티기 양식이다라는 어떤 비아냥거림, 조소 섞인 말로 표현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별로 유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만든 거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시에나 성모 승천 성당은요, 13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검은색과 흰색을 왜 저렇게 번갈아 가면서 층층이 쌓았을까? 저거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두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의 말 색깔이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정색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시를 만든 전설적인 사람인 세니우스와 아키우스가 신말과 검은 말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부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차되는 그런 상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입이 떡 부러지죠. 야, 근데 고티기 성당인데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바닥이고 천정이고. 그래서 놀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 놀라는 것은 피콜로미니 도서관 천장이죠. 도서관이 왜 저렇게 화려했는지 중세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옛날에 책 한 권이라는 것은 집 한 채예요. 종이로 만든 책 말고요. 예전에는 양피지라 그래서 양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종이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악보를 그리거나 하려면 양 껍데기를 해야 되는데 큰 양이 아니고 작은 양 한 300마리 이상을 잡았어야 됩니다. 그걸 더 말리고 가공하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보관하는 곳은 가장 중요한 이 보물이 보관하는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이 화려하죠. 그런 전통이 남아서 유럽에 가면 도서관이 엄청 화려하죠. 가보면 이야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도서관을 화려하게 만드냐. 다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찍이 종이를 개발하고 이렇게 활자를 많이 개발해서 책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이 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고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유럽은 아니었죠.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유럽에 책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공부를 했느냐. 사실은 일자무식쟁이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책이 5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수도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피콜로니 도서관의 벽화라든가 이 천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물의 일대기를 이제 그린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쓴 아주 화려한 삼촌소유의 성가대 책이죠. 그러니까 악보가 더 유명했습니다. 악보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성경책은 그 벽화가 성경책이죠.
그 성당 내부에 그려져 있는 그 성경의 유명한 장면들을 대부분의 그 글자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려 놓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으니까요.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성경책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하나가 성경책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그 악보가 훨씬 더 중요했죠. 악보를 벽에 그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거를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라파엘,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하는 라파엘이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이 집안은 시에나를 대표하는 그 집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성당에 가면은요, 이 설교단이라고 있어요. 그 설교단은 가장 그 꼼꼼하게, 가장 세밀하게, 가장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런 설교단의 이 상징을 보면은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도 뭔가를 알았는지 이 도깨비도 그려놓지만 이 용의 형상을 많이 그려놓았어요. 용의 형상. 우리가 이제 기독교, 특히 로마 캐톨릭 하면은 용 하면은 악한 거, 삿된 거, 뭐 악마, 동일시 이렇게 여기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신분이 높은 상징이 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들 중에서는 용을 자신의 상징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유럽에 있는 추기경이 됐든 아니면 역대 왕이라든가 황제들은 자신들을 이제 용의 그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용의 형상 또 용의 어떤 조각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지순례를 유럽 내에서 여기저기 했는데 궁극적으로 유럽인들이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특히 교황청에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교황청이 엄청나게 자신들의 지위를 좀 더 높이고 유럽에서의 그 권위와 그 권력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뭔가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는 와중에 바이킹도 참석을 했어요. 노르망디에서 온 바이킹 로버트 기스가르가 시찰리에 와서 이미 거기 있었던 이슬람인들을 쫓아내버려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이 해적 같은 놈이 와가지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발끈해야 되잖아요, 교황청이.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네가 행파를 부려? 그게 아니고요. 교황은 어이구 착하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자귀를 내려줍니다. 자귀. 그리고는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노르만 왕조를 세웁니다. 거기에 노르만 왕조의 궁전을 만듭니다. 팔라티나 카펠라, 팔라티나 그 성당이죠. 그러니까 바이킹답죠. 이 바이킹은 이제 해양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문화를 다 흡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합쳤어요. 자, 4차 그 십자군 원정. 원래는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저 북아프리카를 가거나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가서 게임이 안 돼요. 이 십자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국가 도시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이 터키 이스탄불이죠. 동남아 제국의 수도를 약탈을 합니다. 그 수많은 돈으로 이런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산 마르쿠 성당을 만들었어요. 자,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궁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지로 만들면은 돈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4대 복금 중에 마가복금을 만든 성마가의 유해를 가지고 옵니다.